네,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. 며칠 전 서울 방배동에 살던 모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우리는 왜 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을까요? 어떤 이야기인지 준비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. 네, 서울 이수역 앞입니다. 한 남성이 모금함 앞에 앉아 있죠. 앞을 지나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 한 분이 돌아봅니다. 네, 이 여성이 발견한 건 모금함 앞에 놓인 쪽지였습니다. 돌아가셨다는 얘기죠. 이후 경찰과 함께 찾아간 집에서는 숨진 지 수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우편함에는 각종 고지서 또 미처 전달되지 못한 방역 물품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. 네, 이 어머니가 숨진 지 한참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냈던 건가요? 거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이나 이런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요. 집에 전기도 다 끊긴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더 이상 머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고요.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가보니까 이불에 덮인 사망한 지 한 몇 개월 지난 어머니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부검 결과 뇌출혈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집에 놓고 아들은 노숙 생활을 했다. 네, 이 거의 아들의 집에서 상태-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니까요. 네,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지네요. 현재로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왜냐하면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저희가 장애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. 발달 장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가족들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럼 왜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. 그 어머니께서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얘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꺼려했던 것 같아요.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하고요. 또 더군다나 장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 검사도 받아야 하고 6개월 정도 치료를 또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. 그 기록을 제출해야 되는데 네. 지금 이제 의료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금전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없는 장애도 만들어서 가짜 장애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인데 등록이 됐으면 훨씬 혜택이 많았을 텐데요. 가족이나 이웃들의 도움도 거의 받지 못한 건가요? 그러니까 외부 교류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이웃들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던 것 같고요. 네. 또 원래는 전북에 살았는데 1993년도에 남편하고 불화를 겪다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때 이제 장애가 있다고 생각되는 아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당시 9살이었다고 하는데요. 네. 그 아들을 데려와서 거의 가족들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살았다고 합니다. 거의 고립된 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지병에 시달리고 이런 상태였군요. 그러니까 이 몇 달간 노숙하던 아들을 발견한 사회복지사 덕분에 그나마 이 참혹한 상황이 확인이 된 건데요. 당시에 집안 상황이 어땠는지 이 복지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정말 황량하고 그 내부가 막 벽지나 장판이 너무 오랫동안 교체되지 않은 듯 그 딱 보이고 너무 이 가정 환경이 열악하구나. 심지어 TV도 예전에 없는 브라운관 TV인데 그것도 사이즈도 작아요. 이불들도 다 낡았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다 낡았고 바로 옆에는 예쁘게 차곡차곡 예고 고지서 단가스 예고 고지서가 예쁘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.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. 네, 이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극한 상황이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전에 왜 그 극단적 선택을 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이 떠오르기도 하고요. 근데 이분들이 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또 것 그거군요. 같은데요. 예,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촌 혈족과 그 혈족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네.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이 돼서 수급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기준이 일부는 완화가 됐습니다. 완화가 돼서 교육하고 주거 급여는 가능한데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사망한 이 어머니의 경우에는 가족들한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수치스럽다고 해서 네. 지금 부양 의무자 동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주거급여밖에 받을 수 없었고 주거급여는 28만 원 월에 받는 상황이었다 그래요. 네. 만약에 장애 등급까지 받고 그
그리고 생활급여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한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28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 이런 네. 것이고요.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사회복지사 정미경 씨 말 잠깐 나왔던 것처럼 주변의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그러니까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계 단절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구청 차원에서 심의를 하면 또 지급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. 관계 단절 증명서. 그러니까 이런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할 테니까요. 네, 분들이 그렇습니다. 도움을 받게 만들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저도 이런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.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돈인가요?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된 분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하고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지속성으로 가는 것이고요. 네. 정부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2년 뒤에 2022년까지 다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근데 생활급여 같은 경우에 아예 폐지를 하고요.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은데 네. 이 두 개 급여가 만약에 그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 한 11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생활급여 정도만 현재 기준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는 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예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죠.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일단 사람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. 전향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재난은 언제나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지만 코로나19만큼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 경우는 지금까지 드물었습니다. 초기에 정신병원이 그랬고요. 최근 요양병원이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희생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또 약자를 보호해서 함께 살아남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할 최저선이 아닐까요? 정치도 여기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. 타다건건 마치겠습니다. 내일부터는 박찬영 앵커가 진행합니다. 고맙습니다.